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야기 앞서서 코로나19 라이브, 간단하게 코로나19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 확진자, 그리고 이 중에 460만 명 사망해서 치명률은 2.06%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7만 5천 명 중에 2,300명 사망해서 치명률은 0.86%입니다. 몇 주 전부터 1% 이하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접종률을 보시면 백신. 자, 1차 접종자가 이제 3,400만 가까이가 됐습니다. 66%인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을 70% 달성하기로 했었죠. 70%가 대략 3,600만 명이니까요. 이제 200만 명 앞으로 남았습니다. 보면 하루에 그 접종자가 최근 들어서는 좀 계속 많아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8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으니까 뭐 비슷한 속도면 앞으로 한 3, 4일 안에 2, 3일 안에 1차 접종률이 70%를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주말 안에 70%를 넘어설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토일은 좀 접종 수가 적고 주로 목금이니까 수목금이니까 내일 수목금 3일 동안 대략 70%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접종까지 한 접종 완료자는 현재 39.9%니까 40%입니다. 딱 40%. 그래서 1차 접종은 추석 전까지 70%, 2차 접종은 40% 초반 정도 나오겠습니다. 네, 그 연휴가 되면 이제 또 휴일이니까 이 접종률이 좀 이제 주춤하겠네요. 그죠? 원민도는 누게, 나도 눈두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조인경님, 0200미니님, 네, 반갑습니다. 통계는 내 운명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어떠냐, 자, 비교를 해봐야죠. 이게 일별로 보면요. 보면 대개 화요일 정도의 숫자가 가장 많다가, 그러니까 화요일은 2,000명을 좀 넘어가고요. 수요일도 2,000명을 지난주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낮아지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그 접종자 수니까 되게 가장 낮습니다. 토일이. 그래서 1,400건 정도가 되는데요. 내일 화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가 이제 또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확진자 수가 현재 9시 기준으로 1,688명입니다. 보통 11시까지 집계를 하니까 어제보단 350명 정도가 많다면 대략 추정컨대 내일은 1,800 혹은 1,900까지 가겠네요. 그렇다면 항상 최근 그 화요일 가장 많은 때는 2,000명이 계속 넘어왔거든요. 보실까요? 2주를 딱 보면 그렇죠. 여기 9월 7일 화요일이 2,050명이었고 그 다음에 8월 31일도 2,000명이었죠.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쭉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보면 네 계속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8월 18일 거의 한 달 전부터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2,000명을 넘고 쭉 내려가고 또 화요일 2,000명 넘어가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대략 8일 전부터 저녁 6시 이후 물론 저녁 6시 이전이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죠. 즉 2차 접종을 다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낮에 2명 그리고
접종 안 한 사람 4명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서 6명까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일종의 약간의 완화 정책을 8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게 환자 수가 늘 텐데, 보통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잠복기가 보통 5일 내외, 4일, 5일 사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렇게 완화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월, 화, 수 이렇게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에서는 내 숫자 나와봐야 되고 2, 3일 더 봐야 되겠지만은 생각보다는 별로 그전 그 완화하기 이전이랑 큰 패턴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통계라는 거는 뭐 또 갑자기 어떻게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의 이 숫자만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는 다행히도 거리두기 그 약간의 완화를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는데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사실. 왜 그러냐면 완전 접종자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자에서도 사실은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 확진자 수 느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완료자들이니까 뭐 인센티브를 주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인다고 했을 때도 면역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없겠죠,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이 약 70%가 된다는 의미는 전 인구의 지금 66% 이상이면 20세 이상으로 따지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 벌써 이미 70%는 넘은 상태로 봐야 되겠죠. 거의 75%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생활을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2차 접종자는 뭐 최소한 40% 정도가 되니까 전 인구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수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면역 능력이 있는, 면역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최소한 1차 접종자에서는 10명 중에 7명 가까이 된다면 이렇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영국이 작년 12월에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월 말에나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 미국은 원래 올해 7월 정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즈음에서 뭐 70%, 80% 이상 접종할 거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접종 속도가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빨간색인 것 같네, 최근 들어 급속도로 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처음에 높았다가 약간 완만해지는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처음엔 속도가 주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뒤에 가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1차 접종률을 앞질렀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1차 백신 접종률 65%인데 미국이 같은 날 기준으로 62.3, 일본도 63.3. 비슷하지만 아무튼 살짝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뭐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1차 접종률이 최근 와서 좀 둔화되고 있죠. 영국 사실 뭐 굉장히 접종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1%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우리나라가 또 영국, 이스라엘, 독일 다 앞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면. 아무튼 이거는 뭐 좋은 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불안해 하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률 같은 경우는 가장 50대 제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벌써 9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40대 이하가 아직 좀 1차 접종률이 50% 이내로 알고 있는데 좀 더 40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하 분들도 1차 접종 빨리빨리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 공존에 대한 건데 제가 여기에서 뭐 벌써 최근에 2번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공존, 위드 코로나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달부터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8월 10날 서울신문 칼럼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 최근 분위기는 공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김여정님 그리고 찌양님 뭐 다 들어오셨고 질문 몇 가지 한번 좀 볼게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영업 제한 시간 없으면 오히려 분산되지 않을까요? 수용인원만 제한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영업시간은 10시 이내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만 확 몰리는데 차라리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좀 늘려놓으면 분산이 되지 않나. 뭐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주장은 뭐였냐면 계속 일관되게 제가 보니까 제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10시까지 하다가 가장 최근에 2, 3주 전에 9시로 다시 그 영업시간을 또 강화했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10시로 올렸잖아요. 근데 9시든 10시든 1시간 차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영업을 하나 12시까지 영업을 하나 약간의 그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2시간 차이가 하루 종일 자유롭게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밤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오히려 뭐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또 집에 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뭐 음식점, 술집 뭐 이런 데가 지금 뭐 폐업을 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영업시간 제한은 좀 풀어주는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단계적으로 또 인원 늘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200 미니님 위드 코로나 찬성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지난 8월 10날 사설에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비욘디 명승공교수 의학수다 여기에서도 제가 2회에 걸쳐서 공존 위드 코로나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여정님 콜린성 두드러기인데 화이자 맞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화이자를 맞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화이자든 뭐든 간에 백신 절대 맞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있죠. 그런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좀 그것을 미루는 게 낫다 이런 정도는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맞지 말아야 되는 그런 비적응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15분 정도가 흘렀네요. 오늘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생활습관병 시리즈로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생활습관병 하나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가 30,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최소한. 생활습관병이란 거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흔한 병이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암, 지방간 등등등.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과체중에다가 지방간도 조금 있습니다. 술을 또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몸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다행히 저는 이런 가장 주요한 또 생활습관병인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인 희한하게 아무튼 이 생활습관이 다 관련한다는 얘기죠. 흡연, 음주, 비만, 고기의 과다 섭취. 여기서 고기는 붉은색 고기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운동 부족,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이 7가지 기억하십시오. 아예 외우고 다니세요. 흡연, 음주, 비만, 고기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과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심심해 어떻게 살아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됩니다. 흡연하고 있는 분들이야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 담배 없이 어떻게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끊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져요. 또 담배 끊으니까 진짜 살만하다 오히려 건강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야. 거의 매일 뭐 이틀에 한 번씩 혹은 매일 마시는 분들도 나 술 안 마시면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이런데 오히려 바로 끊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경우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도 편체중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붉은색 고기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다 섭취를 피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500g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고기 150에서 200g이 1인분이라면 한 3인분 내외는 괜찮습니다. 너무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약간 나눠서 먹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으로 돼 있죠. 권장하는 게. 5번이면 가장 이상적이고 한 번 할 때 어떻게 하죠? 30분 이상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전에 일부 대규모 코호트 연구, 대만에서 시행된 연구에는 15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도 나온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15분만이라도 시작을 하시고 30분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걷거나 뛰는 게 제일 좋아요. 평지가 좋습니다. 간혹 뭐 이렇게 계단 오르기나 등산 좋아하시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아요. 물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르는 거. 내리는 건 좀 반대하죠. 왜냐면 중력 효과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도 참 좋은 운동이긴 해요. 근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같은 2-3시간 동안 하는 운동량을 평일날 평지를 빨리 걷는 걸로 좀 바꾸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죠. 적당히 섭취하는 건데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 합쳐서 하루에 400g 이상 먹으라고 캠페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00g 이상 먹고 있는 걸로 나와요. 과일 양은 그렇게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채소 양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채식 위주의 식단이다 보니까. 다만 단점, 제한점, 보완할 점은 채소 중에 색깔이 다양해야 되는데 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약간 다양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약간 하얀색과 초록색에 조금 몰려있는 게 그게 좀 흠이에요. 그걸 조금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서는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9g 정도 먹고 있거든요. 9g, 9g 소금량을. 근데 세계보건기구 현재 권장 섭취량이 5g 미만입니다. 즉 약 2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줄여야 되는데 그럼 5g이면 어떠냐? 진짜 싱거워서 맛이 진짜 없는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2003년도에, 13년도에 나온 메타 분석에 의하면 6.6g에서 12.7g 먹는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적었다. 오히려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또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짜게 먹어야 된다.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문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주로 소변에 나오는 24시, 그러니까
소변 양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소금 섭취량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최상용님이 라면 한 개 양이 스프 나트륨 장난 아니던데 이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게 하루에 5g이에요. 소금이 NaCl이잖아요. 나트륨과 염소. 그런데 이 나트륨 함량으로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음식에 써 있는 거는 하루에 소금 5g 미만이라는 의미는 나트륨으로 따졌을 때는 2g 미만입니다. 2000mg. 근데 신라면에 보면 봉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라면 봉지에 보면 2000mg이 하루 권장 섭취량인데 1790mg, 1800mg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 90%죠. 하루 권장량의 90%가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라면 하나에. 근데 우리가 라면 하나 먹게 되면 김치도 먹고 뭐 분식점에서는 단무지도 먹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2000mg은 넘어가겠죠. 하루 권장량.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식사 저녁에 만약에 또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된장찌개도 먹고 또 김치 또 먹죠.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옛날에는 13g이 넘게 먹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정부와 그다음에 그 복지부나 또 식약처 이런 데선 나트륨 저나트륨 뭐 이런 운동을 좀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겠는데 저는 지금 9g이니까 이거보다 조금만 좀 낮추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요. 이런 병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바른 생활 습관 한다고 100% 병이 안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병을 처음 진단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에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생활 습관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이상지질 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란 거는 이상이란 말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지질이란 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지방, 지질이 있고요. 지질, 중성지방이 있고요.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질의 중성지방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 내, 혈증은 혈액 내 지질 성분 농도가 비정상인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네 가지를 측정을 하죠.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성지방 요 세 가지가 증가돼 있고 증가되거나 혹은 나머지 HDL 콜레스테롤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하이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소된 상태. 그러니까 세 가지는 올라가는 경우고 HDL은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에서 이게 높으면 좋은 건데 낮아져 있는 상태를 바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피 검사 딱 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이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증상이에요.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이걸 수치가 정상이지 않은 상태로 방치를 하면 5년 혹은 10년 지나가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혹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같은 이걸 통칭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심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의 뭐 중국인들의 경우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 2위, 4위 해당합니다. 1위가 암이고요. 우리나라는 암이 좀 많은 편이에요. 사망 원인에.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은 이러한 수치들이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이상지질혈증. 영어로는 dyslipidemia. DYS. DYS라는 건 뭐냐면 나쁘다,
있다 혹은 정상이 아니다, 기능을 못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라틴어로 디슬리피디미아. 그러니까 EMIA, EMIA라는 게 뭐냐면 혈증, 뭐가 혈피 안에 리피드, 지질이 이상, 정상이 아닌 상태로 축적이 됐다. 이런 상태를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말 말고 가장 많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단 말이 고지혈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하이퍼리피디미아. 예? 혈액 내 기름 성분이 높은 상태죠. 요즘은 이제 이 말로 바뀌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중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진단명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중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중성지방혈증이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은 뭐냐?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말은 가족 내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에. 대략 5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상지질혈증은 2차성입니다. 2차성이란 말은 뭔가 원인이 있죠. 대개는 생활습관 때문에 기인한 거예요. 자, 이거 해당하는 거 있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비만. 비만은 확인해 보면 되죠. 네이버에 지금 들어가셔서 자기 성별 남자냐 여자냐 집어넣고 키 센티미터 넣고 몸무게 넣어보세요. 그럼 바로 체질량 지수 BMI가 나옵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키와 몸무게를 갖고 몸무게를 분자에다 놓고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을 한 값을 분모에다 놓는 거죠. 그 값이 23 미만이 정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23에서 25는 과체중, 오버웨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 이상,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술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이렇게 물음표로 제가 해놨어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도 원인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죠. 커피. 예, 커피. 이건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도 이상지질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약물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어요. 대개 그런데 흔한 원인은 이 생활습관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그리고 커피. 요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에서는. 자, 아까 원인 중에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라고 했죠. 음식은 어떠냐?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는 중성지방인 경우는 확실하게 음식과 많은 관련이 있긴 있어요. 즉 술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중성지방은 다음날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어떠냐 이 말이죠.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갖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그 뒤로 좀 바뀌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지금 현재도 콜레스테롤은 300mg 미만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잘 생각해 봅시다. 300인데 68kg, 70kg 정도의 남성은 하루에 약 1000mg, 1g이죠. 1000mg의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80% 생산하고 장, 위장, 대장, 이런 장, 그리고 부신, 신장 위에 있는 부신, 내분기관, 생식기관에서 20% 생산이 됩니다. 1000mg.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루에 1000mg 정도가 콜레스테롤이 주로 간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에나 이런 데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을 좀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이라고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mg 정도를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1000mg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수준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콜레스테롤 수준은 그 중에 85% 정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냐? 음식이 아닌 체내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기여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따져 봤을 때. 1300 중에 100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콜레스테롤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콜레스테롤만 검사할 때는 금식 안 해도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왜? 금식을 하나 몇 시간 전에 밥을 먹거나 뭘 먹고 하나 차이가 없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에.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중성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검사가 우리가 고지혈증 검사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검사한다고 그랬죠.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리피드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최소한 8시간 이상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X축이 금식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금식이 1시간이든 뭐 16시간이든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중성지방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LDL, HDL은 금식 하나 안 하나 혈중 콜레스테롤은 일정한데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함에 따라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금식한 상태에서의 혈중 중성지방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식을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검진을 할 때는 중성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그럽니다. 금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성지방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고중성지방 혈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상질혈증 원인 중에 제가 커피가 또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요게 2012년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유러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그러니까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인데 여기에 어떤 논문이 발표됐냐면 이것도 메타 분석입니다.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미국 사람들은 메타-어널리시스를 meta-analysi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국 사람은 T를 제대로 발음해서 meta-analysi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식 영어에 익숙하니까 얘기할 때는 meta-analy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식 영어 발음이 있으니까 meta-analysis. 근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YSIS를 lysis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meta-analysis. 근데 그렇게 발음 안 하죠. 영어 발음은 analysi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meta-analysis. 자, 주제가 뭡니까? 커피 컨섬션. 커피 섭취가 리피즈, 시럼 리피즈, 혈청 지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 분석은 임상시험 12편을 종합한 건데요. 종합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예를 들어 한 5잔 정도를 한 달 반 정도 마신다고 했을 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커피 종류 중에 unfiltered coffee, 거르지 않은 커피는 더 많이 이 수치가 높아진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요,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많이 먹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탄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 자체는 일종의
약간의 압축을 해서 약간 걸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거 말고 아예 필터링 전혀 하지 않는 끓이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 커피, 뭐 터키식 커피가 이제 끓이는 커피인데, 자 그래서 유럽식 커피나 터키식 커피가 있고 에스프레소가 있고 프랑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물을 탄 거 있고 인스턴트 커피 있고 마지막에 드립 커피라고 해서 필터 하는 거 커피가 있는데, 이 순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좀 낮아집니다. 즉 필터링 하지 않는 끓인 커피일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그 이유는 커피 성분 안에 카페스톨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카페스톨. 이 카페스톨의 함량이 유럽식 커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인스턴트, 드립커피 순으로 카페스톨 함량이 낮아지니까 고지혈증의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비만, 흡연, 음주, 운동부족 이런 다른 생활습관에 위험 요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예를 들면 30 미만이 정상인데 170, 180, 200이 넘다 이럴 때는 내가 커피 섭취를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커피는 끊거나 꼭 먹어야 된다면 하루에 한 잔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2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오히려 그 높이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지질 유병률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갖고 있냐? 꽤 많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5명 중 1명, 예, 그러니까 20% 이상이에요. 20% 이상이고, 실제 제 환자 그 외래에서 제가 뭐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환자를 보게 되면 보통 한 30명, 40명 이렇게까지 보고 30명 내외 이렇게 보게 되면요. 40명 보게 되면 그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예요. 고지혈증 환자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더 봐서 그런 이유도 있고 다 이유가 있지만, 진짜 검진을 해보면 콜레스테롤 품은 환자 진짜 많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흔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원래 무증상이다. 아무 증상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중성지방, 그러니까 요 눈썹 주위에, 눈꺼풀에 노란 이런 딱지 같은 게 앉아 있죠.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황색 판종이라고 해요. 눈꺼풀에 황색 판종이 생기거나, 혹은 이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 건에 황색종, 노란색도 피부 덩어리가 있어요. 피부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질이 침착해서 생기는 황색의 혹 종양, 요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췌장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인 경우,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원래 중성지방 수치가 150mg 미만이 정상이고 500 이상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췌장염의 위험성이 약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중에 안나 JJ님께서 콜레스테롤 국가검진이 4년으로 바뀐 거 황당해요 그랬죠. 저도 이거는 만약에 2년마다 공단검진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2년마다 원래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검사했었거든요. 지질 프로파일을, 즉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근데 그러니까 4년마다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반대하는데요. 고지혈증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한다면 2년마다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좀 이슈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상지질혈증 진단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피검사에서 수치를 보는 거예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나쁜 콜레스테롤 혹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 요거는 정상이 130 미만이에요. 단위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예요. 130 미만이고, 비정상은 160 이상이에요. 경계는 130에서 159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이고 240 이상이면 높은 거고요.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이고 200 이상이 높은 거고. HDL은 60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40 이하면 이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성지방 이 수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공단검진할 때는 중성지방을 직접적으로 기계로 측정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400 이하인 경우는 이 공식을 통해서 LDL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HDL 콜레스테롤 빼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 값이 나온 거에 5분의 1을 하면 요 값이 대략 LDL 콜레스테롤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상지질혈증 치료는 목표가 뭐냐? 약간씩은 달라요. 위험 요인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수치들이 다른데, 이를테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까 130 미만이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위험 요인이 0개나 1개 정도로 좀 적은 사람은 160 미만만 떨어뜨려도 돼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사람은 130 미만이고, 관상동맥 질환이 현재 본인이 있는 경우는 더 낮춰서 100 미만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 요인이 뭐냐? 자, 위험 요인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즉, 담배 피우면 위험 요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DL 수치가 뭐 40 미만으로 오히려 낮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 요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관상동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남자는 뭐 45세 미만에서 여자는 55세 미만에서, 그 다음에 본인의 나이가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 그죠? 여기에 해당하면 각각 하나씩인데 위험 요인이 1개까지는 LDL을 160으로 잡는데 2개 이상이 되면 130으로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하나가 기본으로 있네요. 근데 담배 안 피우고 혈압 정상이고 이 수치 다행히 이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60 미만으로 유지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거는 확진을 받은 건 아닌데 추정으로 관상동맥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130까지도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목표는 130 미만 최소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0 아래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일단 비약물요법이 우선입니다. 비약물요법이란 거냐면 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질환의 원인이 바로 가장 흔한 게 생활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그리고 커피, 이 5가지니까 요걸 잘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 3 내지 6개월마다 검사를 1개월 혹은 2개월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3 내지 6개월 봤는데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약을 평생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 내지 6개월 열심히 의사와 같이 함께 주치의와 같이 시행을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요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물요법은 참 제한점이 있는 게,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만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이상지질혈증 진단 받을 때 받자마자 생활습관 개선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약을 먹었거나, 혹은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었지만 중간에 일부 생활습관을 개선을 잘해서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 복용을 중단해보는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의사와 함께. 그렇게 해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은 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이 그린랜드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
그 이유를 추정한 논문이 나온 게 등푸른 생선이나 바다 표범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 분석, 둘 다 관련성, 수치,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토 있는 사람보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런 등푸른 생선이나 바다 표범을 많이 섭취한다. 이 사실만 갖고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추정을 하겠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실험실 연구나 그다음에 동물 연구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런 지식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즉 등푸른 생선이나 혹은 바다 표면 이런데, 특히 등푸른 생선 보통 연어, 정어리, 고등어 이런 거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 말 그대로 이건 지방산이에요. 지방을 구성하는 기름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지방산, 기름의 성분인데 이걸 먹으면 오히려 동맥경화가 더 잘 생길 텐데 심혈관 질환 예방하냐 봤더니,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실험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맥이나 혈전, 특히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혈관도 확장하는 기능들이 계속 보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오메가3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알라, EPA, DHA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ALA, EPA, DHA인데 이 중에 EPA, DHA가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참고로 오메가3라는 게 이름이 왜 오메가3가 됐냐면 이 화학구조식에서 유래된 거죠. 보시면 이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란 말 있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뜻인데, 이를테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의 구조식 보면 한쪽은 CH3 메틸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쪽은 카르복실기 COH인데 이쪽을 C가 이렇게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다 C예요. 탄소. 근데 이 탄소가 COH에 있는 거를 알파 탄소라고 해요. 알파. 이쪽에 있는 걸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오메가6는 이 마지막 탄소 오메가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걸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EPA, DHA는 이 에이코사 펜타노이크 애시드, 그 다음에 도코사 헥사노이크 애시드 이런데, 요거는 이제 탄소의 숫자가 20개면 에이코사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5개면 뭐 펜타노이크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6개니까 헥사, 그 다음에 이게 도코사라는 거는 탄소 개수가 20개.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 어쨌든 EPA, DHA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오메가3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을 해서 임상시험 14편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약까지 사용한 제대로 된 임상시험, 비교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했더니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먹으나 아니면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으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연구긴 합니다만, 그 연구 결과를 제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이라고 해서 자마 인터널 메디슨이라고 이름이 이제 제가 했을 때랑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2011년에 제가 2012년에 발표했었죠.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때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화가 됐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저랑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학계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2017년도에 과연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 떨어뜨리냐, 이거는 사실 현재 보험도 돼 있어서 약으로 분류된 오메가3 지방산은 오마코나 뭐 이런 약들은 현재 의사들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에 의문을 품고 58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치를 낮춘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밖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중성지방 높으면 400이나 500 이상 가면 그게 약 쓰는데 보험이 되는데, 4, 500 하던 사람이 이런 약을 쓴다고 해도 40, 50밖에 안 떨어진다면 과연 이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차라리 술 먹던 사람이 술 조금만 줄이고 먹는 거 조금만 줄여도요, 며칠 내로 3, 400이었던 사람이요 100, 200이 뚝뚝 떨어집니다. 약 안 먹어도. 차라리 생활습관 개선하는 게 훨씬 비용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효과 없다는 논문을 메타분석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래도 일단 좋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손바닥 크기가 100g 정도 되는데 이걸 일주일에 2개 정도 뭐 그 정도 양 먹으면 충분하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53분인데 자 그래서 예, 우리 김용태 PD님 맛있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예, 맛있어도 양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거든지 적당히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상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뭐냐면 생활습관 개선을 하라. 특히 콜레스테롤 높은데 원인 중에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커피 섭취 이 5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요. 크릴 오일 얘기하시는데 크릴 오일은 일반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분류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임상시험이 있는데 크릴 오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권장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결과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음식으로 섭취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쉬었다 가야 되겠죠? 김용태 PD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